바닥에 놓여있는 클립에 자석을 갖다 대면 클립은 자석 쪽으로 달라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클립이 느끼는 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위쪽에 작은 자석이 클립을 위로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클립 아래 지름 12,800km의 거대한 행성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바로 중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저 거대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조그만한 자석이 잡아당기는 전자기적인 인력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우주엔 네 가지의 기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끼리 끌어당기거나 미는 전자기력, 그리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입니다. 그런데 이 중력은 나머지 다른 힘들에 비해서 훨씬 약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력과 중력이 작용하는 방식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둘 모두 절묘하게도 힘을 주고받는 두 입자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입자의 전하 또는 질량이 비례하는 방식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전자기력과 중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각각의 상수가 곱해지죠. 전자기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쿨롱 상수 K는 8.98 곱하기 10의 9제곱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 중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중력 상수 G는 겨우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정도이죠. 중력의 스케일은 전자기력에 비해서 무려 1.3의 배나 더 작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게 스케일이 작다 보니 중력 상수는 다른 물리 상수에 비해서 정확한 측정을 하기가 훨씬 어렵죠. 그리고 심지어 일부 천문학자들은 애초에 중력 상수 G가 정말 언제 어디서나 일정한 상수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먼지언자타임즈, 중력 상수를 상수라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끈질긴 천문학자들의 딴지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1797년 영국의 물리학자 헨리 캐번디시는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최초의 중력 상수 정밀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양 끝에 작은 질량이 연결된 긴 막대를 준비했죠. 그 막대를 긴 줄로 연결해서 공중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에 더 무거운 질량을 두고 막대 끝에 붙어있는 작은 질량이 중력으로 끌려가도록 했죠. 막대가 매달려 있는 줄의 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질량이 끌려가면서 막대를 매달고 있는 줄이 얼마나 비틀리는지 그 정도를 재면 중력이란 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캐번디시는 이 기발한 실험을 통해서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라는 꽤 정확한 값을 얻었죠. 캐번디시의 이 첫 번째 시도 이후 지금까지 2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년 동안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중력 상수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시도가 이어졌죠. 하지만 200년은 우주가 살아온 전체 세월 138억 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겨우 200년 동안 만의 측정만 가지곤 정말 우주의 시간이 흐르면서 중력 상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죠. 그런데 2015년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연구진은 최근 40-50년 사이에 발표된 중력 상수 측정치들을 분석한 결과 대략 10년 주기로 중력 상수가 미세하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 같은 주기성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죠. 게다가 중력 상수의 변동이 11년 주기의 태양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 중력 상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니, 그것도 일정한 주기로 진동한다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흥미로운 주장은 얼마 가지 않아 허무하게 바로 반박을 당했는데요. 2015년 당시 논문에서 했던 아주 민망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논문에선 다양한 시기의 중력 상수치를 비교하면서 각 수치가 측정된 실험이 진행되었던 실제 실험 시기가 아니라 각 수치가 논문으로 발표된 논문 출간 날짜를 기준으로 비교했죠. 하지만 이후 다시 더 정확하게 각 실험과 측정이 진행되었던 실제 측정 날짜를 기준으로 중력 상수 값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앞서 주장되었던 주기성은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단지 실험에 따라 측정치가 조금씩 크거나 작은 랜덤한 차이만 존재했죠. 이처럼 안타깝게도 인류가 직접 실험을 통해 중력 상수를 측정한 역사가 아주 짧기 때문에 정말 수억 년에 걸쳐 중력 상수가 변해왔는지를 실험 데이터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수십억 년에 걸친 중력 상수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바로 수십억 년 전 우주의 빛을 관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 아주 놀라운 논문이 발표되었죠. 천문학자들은 아주 머나먼 우주에서 밝게 폭발하는 초신성, 그리고 우주적인 규모에서 은하들이 분포하는 모습을 활용해서 중력 상수의 변화를 계산했습니다. 특히 수명이 다 끝나가는 별 백색개성이 옆에 붙어있는 동반성에서 물질을 빼앗아 먹으면서 터지는 원A형 초신성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백색개성 쪽으로 계속 동반성의 질량이 유입되다가 딱 특정 질량 이상으로 더 무거워지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폭발 직전까지 버틸 수 있는 임계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모든 초신성은 같은 밝기로 터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만약 우주의 나이에 따라서 중력 상수가 미세하게 변해왔다면 폭발 직전까지 버틸 수 있는 임계 질량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초신성들의 최대 폭발 밝기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천문학자들은 지금까지 관측된 초신성들의 밝기와 별도로 구한 각 초신성들의 거리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략 110억 년에 걸쳐 중력 상수가 변해왔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110억 년 전의 중력 상수는 지금에 비해서 대략 5% 정도 더 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중력 상수가 감소했고 다시 60억 년쯤 전부터 중력 상수가 미세하게 커진 것으로 보이죠. 천문학자들은 이런 시간에 따른 중력 상수의 변화를 통해서 우주 가속 팽창과 암흑 에너지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력 상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건 흥미로운 결과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연구에서 주장한 중력 상수의 변동만 가지곤 암흑 에너지 전체를 모두 설명하기엔 한참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력 상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측정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상수는 지금껏 지구와 태양계에서 측정한 값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 전체에 비하면 코딱지도 안 되는 좁은 태양계 소재 값이 우주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력 상수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얼핏 들으면 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도 모든 물리 법칙은 우주 전역에서 항상 고르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당연해 보이는 생각을 반박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바로 옆에 있는 대마젤란 은하에서의 중력 상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대마젤란 은하 속에서 별 2개가 함께 서로의 중력에 붙잡혀 돌고 있는 쌍성 6쌍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별 2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의 별빛을 가리고 밝기가 변화하는 식쌍성인 동시에 또 각각의 별 자체가 주기적으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세페이드 변광성이기도 했죠. 서로의 별빛을 가리는 식현상을 보면 쌍성을 구성하는 두 별의 정확한 공전 궤도와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페이드 변광성이 보여주는 밝기 변화 패턴을 통해서 정확하게 각 별의 질량도 따로 구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대마젤란 은하 속 쌍성을 구성하는 별들끼리 주고받는 중력의 세기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지구에서 측정해서 알고 있던 중력 상수에 비해서 93% 정도의 값을 얻었죠. 여전히 측정의 에러가 크긴 했지만 대마젤란 은하에서 적용되는 중력의 세기가 태양계에서의 중력 세기보다 최대 7%까지 약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시간에 따라 중력 상수가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측정 장소에 따라 중력 상수가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훨씬 적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마젤란 은하 속의 쌍성을 활용한 연구가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러한 연구가 까다로운 이유는 우리가 먼 은하나 별의 질량을 계산할 때 애초에 그 천체의 중력을 활용해서 질량을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체들이 움직이는 궤도 크기와 주기를 활용해서 그 천체가 가하는 중력의 세기를 계산하죠. 그리고 지구에서 측정한 똑같은 중력 상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간 천체들의 질량을 재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한 각 천체들의 질량은 애초에 지구에서 중력 상수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적용한 결과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확하게 측정 장소에 따라 중력 상수가 다를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중력, 궤도를 모르더라도 천체의 질량을 따로 구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식쌍성인 동시에 세페이드 변광성의 별들을 활용한 것처럼 중력의 세기를 몰라도 질량을 독립적으로 따로 구할 수 있는 천체들을 활용해야만 공정한 중력 상수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천체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중력 상수 변화 연구에 비해서 위치에 따른 변화를 보는 시도가 더 드물다고 볼 수 있죠. 정말 태양계를 벗어나면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것과 살짝 미세하게 다른 중력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중력 상수가 정말 측정하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는 값이라면 이제 우린 중력 상수 G를 더 이상 상수라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 대신 G 자체를 우주에서의 좌표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스칼라 필드로 불러야겠죠. 그리고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물질이 느끼는 중력과 빛이 느끼는 중력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뉴턴의 고전력학에서 만율력 법칙은 질량 있는 물질에게 적용되는 중력을 묘사하죠. 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중력 방정식은 우주 시공간에서 빛에게 적용되는 중력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린 줄곧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 동일한 하나의 중력 상수 G를 사용해왔죠. 그런데 만약 물질에게 적용되는 뉴턴의 G와 빛에게 적용되는 아인슈타인의 G가 살짝 다른 값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점점 더 난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우주론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인 허블 텐션의 미스테리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블 텐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 우주 팽창률이 다르게 나오는 문제를 이야기하죠. 우주 팽창으로 인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은하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측정한 결과와 빅뱅 직후 우주 전역에 고르게 퍼져 식어버린 빅뱅의 잔열, 우주 배경 복사로 측정한 결과가 다른 값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각각의 방법이 더 정밀해지고 관측 오차가 줄어들수록 두 방식의 차이는 더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죠. 분명 우주는 하나인데 우주의 팽창률은 두 가지 값이 나오는 이 문제를 허블 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주 팽창과 함께 멀어지는 은하들은 중력을 느끼는 거대한 질량 덩어리이죠. 반면 우주 전역에 고르게 퍼져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질량이 느끼는 중력과 빛이 느끼는 중력 사이에 아주 미세한 스케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허블 텐션의 미스테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질문을 남기면서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중력 상수가 실은 상수가 아니었다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남기면서 말이죠. 우주먼지 한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